네, 네. 깜짝이야. 얼마 전에 그 통통한 과학책이란 그 과학 교양서를 썼던 이제 정인경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때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류세라는 표현 있잖아요. 뭐 고생대, 중생대, 현생대 뭐 이런 지구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 중에 지금 이제 지질학자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역사적 시기 구분을 인류세라고 아예 이제 구분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인류세와 그럼 이제 그러면 옛날에 뭐 고생대 그러면 삼엽충이라든가 그 지층마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류세의 자연과학적 특징, 딱 이제 그 과학적으로 구분되는 그게 뭐냐면 방사능이래, 방사능. 그래서 그 다른 지층대에서는 방사능이 없는데 이제 이 지층대에서는 이제 방사능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시기 역사적 시기를 구분하면 이제 인류세의 기준점이 방사능으로 이제 약간 자연과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지는 우리 이제 그 수지 씨가 우리나라 대기업과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든 경제 성장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윤범기 기자님이 이제 그 에너지가 정치 쟁점화된 걸 얘기했는데 이제 책에도 부분적으로 담았지만 우리나라의 저부가 가치,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책에도 부분적으로 담았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지를 쭉 그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박정희가 대기업을 의도적으로 키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원을 막 밀어줬어요. 근데 대기업을 밀어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고 정치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그 기업의 부가가치나 생산성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비유하면 1000개의 기업이 있는데 950개의 기업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50개의 기업한테만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950개 기업은 야마가 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그걸 이제 당시 안보 이유 때문에 했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는. 그래서 박정희가 선택한 건 뭐냐면 이 대기업 중화공업을 밀어야 되고 안보 이유 때문에 앤드 유신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로 중화공업화와 유신은 한 세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화공업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실은 유신도 잘한 거고 유신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중화공업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중화공업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은 어떤 독재의 유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대기업의 국가 경쟁력.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럽은 원래 자연 발생적으로 대기업이 만들어졌는데 한국은 국가가 팍팍팍 밀어줘서 대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됐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거둬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화가 되니까 나머지 950개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야 나도 혜택 줘, 나도 혜택 줘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골목상권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경쟁적으로 소규모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소규모 기업의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은 저부가가치 산업 지원 정책이야. 그래서 저부가가치를 장려해가지고 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저부가가치 산업과 동의어가 저임금 노동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에 진보와 보수가 열심히 합심해서 저임금 노동자 활성화 정책, 저부가가치 지원 정책, 소상공인 보호 정책 이게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그런 딜레마적 관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정치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거고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성 때문에. 그래서 과연 민주주의는 그냥 쪽수론에 의한 거고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의사선택을 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역사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냥 여러 가지 유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기반하자는 민주주의는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 다수 종파가 소수 종파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문화대혁명도 넓게 보면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한
종류를 볼 수 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도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도 있어야 되고 효율적 의사결정도 있어야 되는 거는 아직 인류 역사가 엄밀히 말하면 검증된 바가 아직 없다. 다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그 제도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좀 퍼졌던 거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아까 일루스 얘기나 산소 중립 얘기 돌아가면 이제 저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지금 탈탄소라는 거대한 이슈가 있고 또 진보 쪽에 많은 분들은 탈원전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크게는 재생 에너지 뭐보다 플러스 약간 수소 정도밖에 없는데, 탈탄소와 탈원전을 동시에 할 경우 과연 경제학이나 정치학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가 저는 의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만간에 이탈리아에서 푸틴을 가장 좋아하는 정치 세력이 이탈리아를 지금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얼마 전까지 이제 마크롱이랑 그다음에 이제 누구였죠? 르펜이 했는데 르펜의 지지율은 과거보다 한 10% 포인트가 늘어났어요. 유럽을 통틀어서 핵을 가진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영국과 프랑스예요. 근데 만약에 영국은 지금 심지어는 유럽연합도 탈퇴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프랑스 맞죠? 프랑스인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프랑스에서 르펜이 집권하게 된다. 그런 일이 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데 지금 유럽은 유럽 통화 동맹이랑 단일 통화랑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경제도 엉망진창이고 다 엉망진창해서 이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는데, 탈탄소와 탈원전 등등을 동시에 하면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권위주의 정치 세력화의 정치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거에 대한 우려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푸틴 지지 세력 활성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상징하는 게 마크롱이 좋은 취지로 유류세를 인상했는데 마크롱은 환경적 가치 때문에 유류세를 인상했어요. 그런데 노동자 계급이 반발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예요. 그래서 막 개선문도 때려 부시고 막 이것저것 다 때려 부셨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그 사람은 습성상 인간은 본성상 점진적으로 변화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 하나 바뀌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심지어 담배 피는 사람이 금연하는 건 정말, 금연하면 거의 약간 신적인 존재로 인정이 정도거든요. 이 꼴초들이 보기에는 야 내가 10년간 20년간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끊었어 그러면 야 너 정말 진짜 넌 엄청 뭐 신적인 존재다. 너는 뭐 이렇게 담배 하나 끊는 게 그 정도인데 과연 이렇게 산업을 이렇게 급진적인 속도로 더군다나 탈탄소와 탈원전을 동시에 하는 것이 과연 이 5,300만이라는 한국에서는 5,300만 명,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되게 심한 나라고 이미 정치는 무슨 에너지별로 이게 정파색이 지금 된 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민주당 에너지, 무슨 뭐 원자력은 뭐 국민의힘 에너지 이렇게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이제 그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또 이제 뭐 심지어 뭐 나토도 탈퇴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전 세계가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는 이제 어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전선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이든이 막 그 사우디가 이런저런 그 빈살만이 약간 이제 그 언론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야 이 XX 같은 놈 하면서 독재자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약간 PC라고 그럴까요? 막 사우디랑도 싸우고 푸틴이랑도 싸우고 중국이랑도 싸우고 뭐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싸워서 전선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것처럼 저는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이 다른 것처럼 자연과학적 합리성과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탄소 중립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지구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강한 이제 어떤 이 과학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에서 한 80억 정도 되는데 과학하시는 분은 아마 8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다 안 될 것 같은데 80억에 이제 한 80만 명도 될려나요? 아무튼 근데 과연 이거를 그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효율적 의사결정 우리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권위주의 정치 세력 활성화 정책으로 귀결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푸틴을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유럽을 다 하나씩 권력을 잡는 거죠. 시진핑을 좋아하고 푸틴을 좋아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 탄소 중립을 급진적 속도의 탄소 중립이 탈탄소 정책이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의도와 다르게 마치 뉴주스의 인상에서 노란 조끼 시위 벌어진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르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이제 이탈리아의 약간 이제 우파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옛날로 치면 그게 나치와 무솔리니가 히틀러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적 위험성 저는 이게 한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층적인 고민 근데 뭐 그 소상공인 주거 정책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성이라 해서 그거를 합시다라고 그걸 안 하겠습니다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 반드시 성공하실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 뭐 여론이 계속 해야 된다. 여론 7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데 다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틀은 아무튼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자연과학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효율적 의사결정을 한국인들이 할 수 있을까? 또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을까? 인류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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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스럽다. 저는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현재까지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발서 시켜도 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단체장님 추가 찍고 마무리할까요? 말씀드리고 온라인상으로. 네, 단체장만. 네, 네. 잠깐만 선배님.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예, 저 말씀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도 됩니다. 예.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최 박사님은 재생에너지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신에너지는 수소하고 연료 존재하고 석탄을 가스화가 액화는 신에너지라고 하고, 네. 재생에너지는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거라서 두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걸 같이 안 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태양 열 발전하고 태양 광 발전은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최근에 태양 광 발전은 광전 효과라고 해서 빛이 쬐면 반도체가 성질을 띄어서 그걸 빼내서 직접 발전하는 게 태양 광 발전이고, 태양 열 발전은 물을 거울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350도 올려가지고 전기 타빈 돌리는 태양 열 발전이라서 그게 구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원전 얘기도 나오고 뭐 석유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태양광 풍력이 전 세계적으로 붐인 이유는 태양광 풍력이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보다 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뭐 돌이 없어져서 철기 시대가 건 아닌 건데 돌보다 더 좋은 뭐 청동기부터 철 등이 나와서 간 것처럼 화석연료 고갈이 아니고 원전 고갈이 아니어도 더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입니다. 철강도 그렇고 거기 기반한 자동차나 조선도 그렇고, 사실은 반도체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산업 성장, 경제 성장 지난 7, 80년대부터 낮게 국가 중심으로 해외 자원 개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건설까지 유지까지 다 해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화석연료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지원 체계를 좀 바꿔서 그동안에 그걸 좀 줄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이 우리나라는 자원 수입 국가인데 수출 국가인 미국보다도 낮은 석탄 발전이나 이 가스 발전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하고 석탄 발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만한 국가적인 인프라 투자나 행정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서서히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에너지 소비가 돈이 되는 환경이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소비가 절약될 수 있다. 그거를 향후 5년에 거쳐서 만들 거냐 10년 거쳐 거냐 하는 건데, 30년도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는 그걸 뭐 5년 안에 또는 2, 3년 안에
그렇게 갈 플랜을 국가가 세우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래야 국민들이 무의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약이 돈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키는 화석연료에 들어왔던 각종의 세제 혜택, 보조금, 인프라 투자 등을 빠른 시간에 없애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려와 있는 태양광 풍력 가격들 그다음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 기기 제품들 얼마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절약할 수 있다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유럽하고 미국, 일본은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소비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는 유럽은 이미 10년 넘게 2010년 이후부터 그랬고 일본은 18년, 6도 18년부터는 그 에너지 소비 자체가 총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거든요. 경제 성장은 되면서 디커플링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라서 뭐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동안에 가격 정책 경제적 동물이잖아요. 사람이나 기업이나 다. 그 환경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프랑스 얘기도 했지만 노란적기 시위는 그 정책 잘못 때문에 빚은 현상이지 사실은 인근의 덴마크나 뭐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또 스페인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정책은 그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이익받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건 어느 정책이든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면에서 잘된 곳은 성공하는 거고 잘못하면 실패하는 것이어서 꼭 안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 사진 온라인상으로 먼저 한번 찍을게요. 사진 화면 봐주시고 우리 폴님, 박정훈님 가능하시면 비디오 켜주시고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먼저 한다고 하죠. 김주호님은 비디오를 안 켜셨지만 어차피 사진이 얼굴이라 뭐 그냥 찍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잠깐만요. 하나, 잠깐만요. 둘. 자,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찍을게요. 지금 그 민지홍 씨가 손으로 최병천 부원장님 얼굴을 가려서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괜찮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마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